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예정보다 5년 6개월 앞당겨서 2029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 전에 열겠다는 건데 졸속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TV 시리즈 부문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중국에서는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관리자의 폭언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청소 노동자도 일주일 전에 목숨을 잃었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당초 계획보다 5년 넘게 앞당겨 2029년까지 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유치에 나서고 있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데 시간표를 정해놓고 서두르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안전이 그렇습니다. 먼저 김민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바다와 섬에 걸쳐 활주로를 펼치고 여객터미널은 땅에 만드는 방안입니다. 산을 깎아서 바다를 채우는 매립식입니다. 지난해 4월 국토부가 했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선 바다에 공항을 만드는 걸 최적의 안으로 택했는데 오늘 계획을 바꾼 겁니다. 공사비는 양쪽 다 14조 원 정도일 걸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개항을 원래보다 5년 6개월 빠른 2029년 말에 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때 공항을 개항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여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선 오늘 선택한 방안에 대해 공항 바닥이 기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바다 쪽의 활주로 지반이 육지보다 약해서 더 빨리 내려앉아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택한 방식대로 만들면 나중에 공항을 넓히기도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들어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용역 결과 지반 치반은 항공기 착륙에 문제되지 않을 수준이고 더 넓히지 않아도 충분히 국제공항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향후 두 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두면서 설계를 해야만이 향후 증가되는 김해 동남권의 항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아직 공항이 가덕도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항을 앞당기는 건 무리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표에 쫓기지 말고 환경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를 위해 야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기 때문인데요. 당시 논리는 사전 타당성 조사로 대체하면 된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결과도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검토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백지화됩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신공항 대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냅니다. 그러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와 이듬해 대선을 앞둔 2021년 초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 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희망 고문은 끝났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보고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립니다.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는 대신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참여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선 해상공항을 엑스포 후인 2035년까지 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선 그 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산시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없던 일로 만든 겁니다. 정치권들이 야합을 해서 국민 세금을 혈세를 갖다가 아주 엄청나게 지금 낭비하는 케이스예요. 지금 13조 7천억 원의 예산이 들 거라고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정치 논리로 희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네, 더글로리 파트 2가 공개 사흘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에 더글로리 열풍이 불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더글로리는 내용이 내용인지라 가해자를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더글로리가 다시 한번 K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달갑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불법 유통입니다. 정작 더글로리가 공개되지도 않은 중국에서 수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발입니다. 최근 인기 TV 시리즈 부문에 새 콘텐츠 표시가 붙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파트 2 포스터가 보입니다. 콘텐츠 평점은 9.3을 기록 중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남긴 평점 댓글은 이미 16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 사이트를 통해 공짜로 드라마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감상평으로 일본과 한국은 왜 이렇게 드라마를 잘 만드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앞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지옥, 지난해 공개된 수리남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도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으로 훔쳐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없는 수익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의 불법 유통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콘텐츠의 유료화에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중국 당국이 먼저 나서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할 수 있는 협상도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달 동안에만 중국 내 16개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 78건이 불법 유통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뜨거웠기를. 불법 시청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 이용자가 1,00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이트는 막힘없이 평생 쭉 볼 수 있다며 훔쳐보기를 유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검색 한 번으로 찾을 수 있는 동영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입니다. 구독료를 내고 봐야 할 OTT 콘텐츠와 현재 상영 중인 영화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더글로리 파트 2는 편당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카지노의 조회수도 300만 회를 넘겼는데 지난 1월 디즈니 플러스 사용자인 216만 명보다도 많습니다. 이들은 공짜로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불법 도박 광고를 노출시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불법 사이트로 인해 국내 영상업계가 입은 피해액만 4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입자 합류자를 잡기 위해서 콘텐츠 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K 콘텐츠도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게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업 생태계를 조금 무너뜨린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하지만 사이트를 차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면 한 달가량의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접속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그새 도메인 주소를 바꾼 새로운 사이트가 생깁니다. 막힘없이 평생 쭉 접속 주소를 받으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OTT 회사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해당 불법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추적이 어려워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관리 책임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찰 옆에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습니다. 70대 경비 노동자 박모 씨의 신발입니다. 박 씨는 오늘 아침 출근 직후인 오전 8시 20분쯤 근무하던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과 40분 전 동료에게 유서를 보냈는데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서 첫 줄부터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자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책임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동료들도 박 씨가 관리 책임자 때문에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시사한 것도 복면복창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많이 줬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사진 찍어 진짜 보내라.
뭐 근무 제대로 안 하고 졸고 있는 사람 보내라. 그게 하나의 갑질이죠. 뭐 가면 뭐 큰 소리 치고. 경비대장이었던 박 씨는 사흘 전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이랬으면 그래서 뛰어내리겠습니까? 이에 대해 해당 관리 책임자는 JTBC에 박 씨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적이 없다며 강등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인사조치가 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서에도 내가 어떤 걸 괴롭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일하던 70대 청소 노동자도 일주일 전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죽음의 굿판을 멈추라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 책임자는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으로 음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죽음에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숨진 경비노동자 박 씨의 유서에는 또 다른 죽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일주일 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김모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 씨는 2달의 수습기간이 끝난 뒤 정식 직원이 되지 못하고 계약이 종료됐는데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집안에 가장이시고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일주일 새 2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숨지자 아파트 내부엔 인격을 보장받는 일터가 됐으면 한다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인사조치와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했다며 죽음과 비이성의 굿판이 되어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관리 책임자는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싸움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지인 역시 JTBC와의 통화에서 자의로 그만두고 싶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관리 책임자가 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숨진 박 씨의 유서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한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젊은 층 노조를 포함한 노동계에서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노동시간을 한 주 최대 52시간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초과 노동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방안 등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에선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오늘 노동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20, 30대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도 좋은 법안인데 취지가 잘 설명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됐던 건 아니라며 법안을 보완해 튼실히 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재검토 지시가 전해지면서 노동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입장문에서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며 MZ노조 등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 사안인 노동시간 개편안을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은 확실하게 막는다. 어떤 경우라도. JTBC 강연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한 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참에 일본의 또 다른 현안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까지 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 12주년을 맞아 후쿠시마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현지사는 기시다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ぜひ政府としてこの輸入規制の緩和の問題も含めて韓国と日本とのですねやはり交流の促進、外交関係のより強固な構築に取り組んでいただけないかというお話をしたところ、岸田総理は非常に力強くうなずいて、そういった問題も含めて今まさに外交重要なのでしっかりやっていくからと。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16일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에선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 관련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완승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일본 국민 약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기시다 총리 지지율도 지난달보다 약 4%포인트 오른 38.1%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선 내친 김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 규제처럼 일본에 불리했던 문제까지 거론하자는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가운데 폐암에 걸린 사람이 6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규모가 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음식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듐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성화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료를 볶는데 연기가 펄펄 납니다. 배기장치가 있지만 연기는 사방으로 퍼집니다. 휴지를 갖다 대도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음식을 튀기고 볶을 때 발암물질인 조리듐이 나오는데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10년 넘게 이런 급식실에서 일해온 박모 씨는 결국 폐암에 걸렸습니다. 업체 불러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 하나도 환기가 안 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후드가 다 있으니까 되는 줄 알았죠. 교육부가 조사해봤더니 전국에서 모두 31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5년 동안 폐암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를 신청한 29명을 더하면 모두 60명이나 됩니다. 폐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도 10명 중 3명 꼴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어떤 생계와 관련된 복지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고 몇 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환기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인력 충원은 빠졌습니다.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강한 급식실이 되게 해주세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직 검진 중이라 폐암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우리 군의 허리라고 불리는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장기 복무를 포기하고 소방관 등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상치 않자 이례적으로 국방부 장관까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도배가 벗겨진 벽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주방 시설은 낡고 부서졌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철거를 앞둔 곳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초급 간부가 거주하는 한 육군 관사 모습입니다. 한 부사관 가족은 독신 숙소 대부분 비가 새거나 벌레나 곰팡이가 많아 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처우가 좋지 않은 것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24시간 당직을 서도 수당은 평일 기준 10,000원에 불과해 식사비 등을 따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해요. 밥도 돈 내고 먹고 하니까 돈 내고 일을 하고 온다고 재능 기부하는 식으로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한 뒤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사관 가족은 직업 군인인 남편이 소방관으로 전직을 준비 중이라며 경력을 우대받고 월급도 많아 이미 소방관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육군에선 장기 복무를 포기하는 숫자가 최근 2년간 부쩍 늘었습니다. 불만이 커지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초급 간부들을 만나 처우를 개선하고 수당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은 김만배 씨 수사 소식입니다. 김만배 씨의 이른바 50억 클럽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등장하는데 김만배 씨가 대장동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김수남 전 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총장은 50억 원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때는 대장동 비리 수사가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2021년 9월 김 씨가 서울 도곡동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며 김 전 총장이 같은 대형 로펌의 A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적은 겁니다.
검찰 간부 출신 A 변호사는 실제 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려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봤습니다. 이사인 최 모 씨에게 추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회사 돈 500억 원을 배당하는 방안을 A 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도 김 씨가 김 전 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은 과정을 담았습니다. 김 전 총장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등장합니다. 자, 50개가 몇 개냐? 서울대,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신아, 홍성근, 정순이. 그러면 이게 현재였냐? 검찰은 김 전 총장이 김 씨와 대책을 논의한 것과 이후 범죄 수익 은닉이 50억 클럽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로펌을 소개만 해줬을 뿐 50억 원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고 A 변호사는 범죄 수익 은닉에 개입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명계가 별도의 모임까지 가졌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 민주당의 길이 오늘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당의 진로를 놓고 의견 조율에 나선 겁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당이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 사망을 계기로 비명계의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걷어내는 단초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 이거는 피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강성 지지자를 향해 비명계를 겨냥한 문자 폭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겁니다. 문제가 악화되는 빌미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박 이런 소리 이제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제명, 출당 청원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택한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씨 예배에 참석하면서 극우 논란이 일었죠. 김기현 당대표와 전광훈 씨와의 관계도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는 김기현 대표가 말을 잘 듣겠다 했다고 전했고 김 대표는 몇 년 전에 전광훈 씨를 선지자로 칭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자 전광훈 씨가 김기현 대표와의 친분을 드러냅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지나간 디디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서 몇 번 전화를 와서 김 대표는 지난 2019년에는 전 씨가 주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당시 전 씨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 대표 측은 전 씨와 친분이 있는 건 맞지만 통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 씨가 주최한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립서비스란 취지로 말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표 들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최고위원은 오늘 헌법 전문 개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한 공수부대원이 오늘 사죄와 함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광주 출신의 이 계엄군이 총을 들었던 현장에는 형과 동생이 시민군으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노년 남성은 하얀 칠판에 작전도를 그리며 설명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진압작전 내용입니다. 둘 다 계엄군과 시민이 부딪혔고 많은 희생이 났던 곳입니다. 당시 삼공수 여단 소속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김귀삼 씨. 나고 자란 고향이 광주였습니다. 현충원에서 묘지를 지키다가 우리 대대장으로부터 광주에 출동한다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웃과 친척을 때리고 밟아야 했습니다. 친형 동생 3명은 시민군으로 반대쪽에 섰습니다. 인연과 원망은 얽혔습니다. 마음의 병이 생겼고 주변 사람 눈이 두려워 저녁 뒤에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족들과는 30여 년 동안 연락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지만 내가 내 주위에서 막 죽어간 사람들도 보고 그랬으니까. 평생 죄책감을 견뎌온 김 씨는 지난해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죄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작전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 주둔하던 김 씨 중대가 지나던 시민들 차량에 무차별 총격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들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몇 시간 있다가 새벽에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5월 단체는 더 많은 계엄군들이 사죄와 증언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달 말에는 대규모 한미연합상륙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JTBC가 주한 미 해병대의 사전 연습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미 해병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최신형 장갑차에 탑승합니다. 거친 산악 지형은 물론이고 강과 빙판길도 내달릴 수 있는 미 해병의 핵심 전력입니다. 굉음을 내뿜으며 들판을 가로지르더니 표적을 발견하자 집중 사격합니다. 주한미 해병대는 이달 말 우리 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쌍용 훈련을 앞두고 사전 연습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훈련 모습을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And Iraq Marine Corps together and either to synchronize those efforts at a larger scale, which gets into our ability to plan. So really what Sung Yang is going to do is going to demonstrate and showcase to the world that we're able to synchronize our forces together. 해병대는 유사시 적진에 제일 먼저 침투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 훈련 중에서도 해병대 상륙 훈련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 being the premier amphibious force in readiness to present that dilemma to the enemy. 월퍼드 사령관은 우리 해병대의 빨간 명찰만 봐도 믿음이 간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가족 여행을 갈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용해인 대표는 지난 9일 가족과 제주도로 가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용 대표 등 5명이 함께했고 탑승 전 30분가량 이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귀빈실 사용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엔 공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귀빈실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대상입니다. 용 대표 측은 귀빈실 사용 목적에 공무 외 사용을 체크한 뒤 신청했고 공항 측이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빈실이 비어 있으면 공무 외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용 대표는 이용 다음 날인 10일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JMS 교회의 내부입니다. 실체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이후 사회적 지탄이 크죠. 지금 JMS 교회 내부에서는 외부의 출입을 막고 여전히 정명석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JMS를 믿고 자랐던 일부 신도들은 새로 알게 된 사실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JMS 교회 리스트에 오른 한 주소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독특한 글씨체로 된 간판이 눈에 띕니다. 십자가 같은 상징물은 따로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JMS 교회로 지목된 또 다른 곳도 가봤습니다. 아예 사람이 없거나 문에 자물쇠를 걸어뒀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또 온 동네에 여기가 기독교 복음성교회라고 또 퍼뜨리시게요. 실과 그거를 좀 더 제대로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요일 오전 또 다른 한 교회입니다. 간판을 내린 카페에는 개인 사정으로 폐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보면 같은 건물에는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창문이 모두 가려졌지만 내부에는 불이 켜져 있고 예배 소리가 들립니다. 등기를 확인해보니 건물 소유주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입니다. 논란 이후 JMS는 이렇게 외부 접촉을 막고 있지만 내부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JMS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JMS에서 만나 가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JMS 안에서 이른바 가정국 2세라고 불리는 순수 혈통입니다. 316이라는 그 숫자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자 강구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316은 정영석의 생일이요. 최근 혼란스러운 마음에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부모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구나 하고 절망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는. 교회 측은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내용이 거짓이며 왜곡됐다는 입장입니다. 음성 조작이다라고 하고 제가 면담을 받으러 갔을 때는 음성 조작이 아니고 사실이라도 그것은 영사랑에 의거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일부 교인들에게 정명석은 여전히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나도 메시아라고 생각해. 2세들은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교회와 연결돼 외부와는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지도 말고 누가 보라고 하면은 그냥 사탄의 유혹이라고 사실상 생각하고 쳐다도 보지 마라. 너 영혼에 총 만든다. 교회를 떠났다가 곳곳에 퍼져 있는 신도들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업로드 되기 전에 이제 넷플릭스 내용을 심지어 가편분을 시청까지 할 수 있었던 JMS 내부 관계자가 있었고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진짜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이런 또 구절도 있으니까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은 뭐 그냥 가만히 살다가 얻어 터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신이 믿던 것들을 제대로 알고 싶을 뿐입니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보듬어야 할 종교가 무언가를 감추려고만 하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정재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부로 썼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 파일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라서 죄가 안 된다는 건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업소를 예약하면서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썼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터라 자신의 신분을 감춘 겁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특수강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진 파일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주민등록법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증의 범위에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좁게 해석한 겁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부로 써도 법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A씨처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구한 경우도 있어 피해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주민등록증 도용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2년 가까이 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고물가 때문에 새 집에 제때 못 들어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해서 공사비를 더 달라는 요구를 주민들이 들어주지 않자
건설사가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런 곳이 점점 많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달 초부터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야 했던 일반 분양자들이 시공사 앞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공사가 컨테이너로 입구를 막아버리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값 폭등을 이유로 조합에 약 100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이 거부하자 조합은 물론 일반 분양자의 입주까지 막은 겁니다. 바로 앞에 이제 그 어린이집을 등원을 하기로 했는데 못 가게 돼서 지금 그 본가 어머니께서 계속 돌보고 계시거든요.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에서도 이대로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공사비 인상분 및 대출이자비 등으로 인한 약 670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주키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670억을 달라고 하는 거는 거의 건설사의 폭력에 해당한다. 8월에 입주 예정인 서초구 아파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선 시공사가 공사비를 덜 받았다며 입주를 막으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물가에 이런 곳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거칠고 고된 일로 여겨졌던 타일공이나 트레일러 운전을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곁에서 도와주는 동료들도 있고 하다 보니 할만해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그림 액자를 닮은 무언가를 들고서 부지런히 계단을 오릅니다. 무게만 30kg이 넘는 타일을 자르고 다듬는 소리가 집안을 분주하게 채웁니다. 타일의 수평을 맞출 시간, 벽의 높은 곳이 잘 보이지 않아도 이게 문제예요. 키가 작고 해서. 통을 밟고 올라서니 가뿐하게 해결됩니다. 이은주 씨는 타일공인 가족의 일을 어깨 너머로 살피다 3년 전 아예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다들 여자가 타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좀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장영숙 씨는 20년 하던 미용 일을 그만두고 7년째 트레일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꼭두새벽 집을 나서 하루 12시간, 컨테이너까지 합하면 20톤 나가는 차를 몹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일은 예전보다 더 즐겁습니다. 사계절을 몸으로 느낍니다. 추운 대로, 더운 대로. 컨테이너를 여닫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지만 문제 없습니다. 연장을 사용해도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집안일은 어쩌고 일하러 나왔냐는 물음엔 시원하게 답합니다. 집에 살림은 누가 하십니까? 집에 아기는 누가 키웁니까? 밥은 밥도하게 하고요. 아는 제 알아서 겁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이번엔 3살 배기가 쏜 총에 4살 언니가 맞아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집안에는 어른 5명이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한밤중 조용한 주택가 앞에 경찰차와 앰뷸런스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3살짜리 여동생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1살 많은 언니가 숨졌습니다. 단둘이 침실에서 놀고 있던 자매는 방 안에 보관돼 있던 권총을 우연히 발견했고 동생이 실수로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당시 권총은 장전된 상태로 잠금 장치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부모를 포함해 성인 5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아이들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A family member heard a single gunshot. They ran into the room and found the small toddler, 4 years old, on the floor, unresponsive. 전체 가정의 약 40%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선 어린아이의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3살 배기가 무심코 당긴 방아쇠에 8개월 아기가 맞아 숨졌고 올해 초 버지니아에선 6살짜리 학생이 집에 있던 엄마의 총을 학교로 가져가 선생님을 향해 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23개 주에서 이미 어린이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브라질에선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칼로 베인 듯 쓸려나간 언덕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디이슈 시작합니다. Seus entes queridos ali mortos, sem poder fazer nada, pedindo socorro, pedindo ajuda. E só você com a mão, cavando, com o balde. E graças a Deus que a população, né? 잠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냐고요. 주당 120시간씩 일해요. 얘네들 전부. 드라마 속에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전공의의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흉부외과는 100시간이 넘었고요. 외과와 신경외과도 90시간이 넘고 소아청소년과도 80시간 가까이 됩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77시간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전공의가 수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연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일지는 의문입니다. 왜 이럴까? 일단 병원이 돈을 아끼느라고 전문의를 덜 뽑고 전공의만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특히 돈이 안 되는 과목에서는 전공의들의 살인적 근무가 일상화돼 있고, 너무 힘드니 아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의사가 적습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복잡한 과정이야 있겠지만 전공의도 일단 많아지겠죠. 특히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사 부족은 더 심해질 겁니다. 갑자기 든 의문, 힘든 일은 나누면 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목소리가 쉽게 잠기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화이트데이처럼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때 목소리의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영국 에버딘 대학교 연구팀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 목소리는 90에서 100Hz의 굵고 낮은 중저음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때 평소 목소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남성 4인조 그룹 라포엠에게 목 관리법을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입니다. 목에 마사지를 많이 하거든요.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주면은 순간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요. 좀 작게 말하고 또박또박 정확한 딕션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목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 성대에 폴립이 생겨서 목소리가 안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요. 최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또 전국 곳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강풍의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현재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강한 바람이 통과하는 바람의 통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6도 등 오늘보다 3, 4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등으로 이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낮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도 흐린 날이 좀 많겠고요. 또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